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명지동에는 국사 문헌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지식과 문화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국회에서 설립한 첫 번째 분관 도서관인 국회 부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열람하는 공간을 넘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삶터이자 부산 동남권 산업체와 연구기관에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일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 공동체가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지식과 문화를 함께 나누고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복합문화 쉼터의 역할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지식문화 큐레이션 그리고 거버넌스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익명성 때문에 키보드 자판기 뒤에서 우리를 감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는 언어폭력과 인신공격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 뿌려대는 글에도 개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매일 1만 6천 개의 단어를 사용하며 그 단어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성장 배경이 은연중에 배어 있어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이 흥미진진한 책은 단어의 사생활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쓰고 김하영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신이 쓰는 단어를 통해 개인의 성격,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와 교육 정도, 감정의 변화와 권력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놀라운 분석의 세계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차이, 즉 단어 사용 스타일의 차이는 가장 흔하게 쓰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짧은 단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의미를 담은 단어보다 조용히 문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기능어라고 한다. 기능어는 전체 어휘 중에 0.1%도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거의 60%를 차지한다.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어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접속사, 조사 등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하찮게 여기고 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단어들이 포함된다. 모든 언어에서 소수의 기능어는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반면 방대한 내용어는 의외로 매우 낮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기능어는 자신이 사용할 때는 통제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감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어를 놓쳐 상대방이 의도한 감정적 단서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은 각자의 지도력, 지위와 권력, 정직성, 감정, 성격, 성별, 나이, 사회적 계층, 격식을 차리는 정도, 조직 내의 서열 관계 등에 따라서 기능어를 다르게 사용한다. 결국 이렇게 사소하고 숨어있는 단어들이 우리의 정체성, 성격, 사고방식, 심리상태, 타인과의 관계, 상대적 지위 등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낸다. 우리 뇌는
이런 단어들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그 미묘한 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기능어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결코 품사에 대한 책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매일 수없이 사용하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짧은 단어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등의 분야를 두루 연구하고 몇 번의 우유한 반견을 통해서야 이 숨어있는 단어, 즉 기능어의 존재를 겨우 알아차렸다. 처음에 기능어 연구는 부차적인 시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갈수록 지도자의 자질, 정신건강, 뇌기능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의 예상치 못한 연관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제자들과 컴퓨터공학자, 언어학자, FBI 요원, 법조인, 의사, 마케팅 전문가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학,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회계 분야의 동료들과도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열풍에 힘입어 우리의 생각과 방법들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 블로그, 메신저, 이메일 등에도 적용해보고 있다. 사람들이 평생 사용하는 단어들은 마치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과도 같다. 그 단어들은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정체성뿐 아니라 심지어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배경을 밝혀내는데도 점점 더 많이 쓰일 수 있다. 단어의 흔적만 있다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이용해 그 단어들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 공자, 고대 경전의 저자, 정치가, 소설가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들을 남겼고 오늘날 온갖 분야의 학자들은 전에 없던 도구와 참신한 시각으로 그것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어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사실 이 책은 심리학 책이다. 언어학자들은 주로 언어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관심이 있다. 단어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동기, 사회적 관계 등을 알아내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광범위한 분야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단어는 동등하지 않다. 어떤 문장에든 기본적인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있고 묵묵히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의미를 담은 말보다 묵묵히 지원하는 단어가 그 단어를 말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말의 내용과 표현 스타일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 스타일을 반영하는 단어들은 그 사람의 성격, 사회적 관계, 심리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다. 앞으로 알아볼 내용의 토대인 셈이다. 다양한 유형의 단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성격, 거짓말, 심리 상태, 지위 등을 반영하는지 그 사례들을 먼저 알고 싶다면 거리낌없이 다양한 단어들이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간단한 연습부터 해보면 좋을 듯하다. 실제로 다양한 심리학 실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지만 등장하는 사람들은 또 여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명을 남자로 보거나 둘 다 남자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림은 선과 악의 대립, 지혜와 젊음의 대립, 혹은 단순한 여러 세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묘사하기도 한다. 경험에서 우러난 추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추측들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들의 성격, 나이, 성별, 사회계층, 스트레스 수준, 생물학적 기능, 사회적 관계에 대해 엄청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 사람에 대한 단서를 남긴다. 우리는 이 단서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적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듣고 읽고 말하는 단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몇 개 되지도 않는 숨어있는 단어들, 즉 기능어들이다. 지난 20년 동안 연구자들은 일상적인 대화, 책, 인터넷 블로그, 노래가사, 연설문, 위키티비아 항목 등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담겨있는 막대한 재료를 모았다. 글이나 말의 주제에 따라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긴 하지만 모든 유형의 텍스트에서 기능어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평균적인 영어 사용자는 약 10만 개라는 엄청난 어휘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0.04%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의 단어들이 우리의 언어 스타일과 관련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99.96%의 어휘에 해당되는 단어는 내용이다. 이러한 분할은 독일어, 스페인어, 터키어, 아랍어, 한국어 등 우리가 연구한 여러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모든 언어에서 소수의 기능어는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반면 방대한 내용어는 매우 낮은 비율로 사용된다. 이 숫자들이 암시하는 바를 잠깐 생각해보자. 독일어나 핀란드와 같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할 때 오후 한나절이면 그 언어를 절반쯤 익힐 수 있다. 거의 누구나 최소한의 훈련을 통해 가장 많이 쓰이는 100개의 숨어있는 단어를 완전히 익힐 수 있다. 초저녁쯤 독일어 신문이나 핀란드어로 쓰인 철학 문서를 들고 앉으면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 중 절반은 알아볼 수 있다. 단점이 있다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모든 언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는 대체로 짧고 발음하기 쉬운 단음절 단어이다. 숨어있는 단어는 길이가 짧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기도 어렵다. 링컨의 연설에는 기능어가 많이 사용됐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애초에 우리 뇌가 기능어를 슬쩍 건너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는 내용과 관련된 단어에 저절로 초점을 맞춘다. 기능어의 이러한 불가시성, 즉 눈에 잘 띄지 않는 성질은 단어를 기억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가장 최근에 다룬 대화를 생각해보라. 상대가 말한 단어들 중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아마 내용어만 기억이 날 것이다. 기능어의 불가시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능어와 내용어를 의식적으로 들어보는 것이다. 텔레비전 혹은 라디오를 틀어도 되고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된다. 언어 사용 스타일과 관련된 단어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려고 해보라.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엄청나게 빨리 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여운이 머무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0.2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뿐이다. 실제로 이 속도는 단어나 그림을 간신히 지각할 정도로만 보여주는 심리학 실험에서 자주 사용된다. 몇 분 동안 이런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대화에서 내용어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기능어만 분리해서 주의를 기울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대화, 이메일, 문자, SNS 메신저, 편지 등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들이 사회적 서열 관계에서 어디쯤에 존재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보여준다. 지위는 내용어보다 기능어에서 더 잘 드러난다. 기능어의 모든 유형 중에서도 말하는 사람의 지위를 가르치는 한 가지 척도는 바로 대명사다. 높은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사용 패턴은 다음과 같다. 나라는 단어를 적게 사용한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 비해 나는과 같은 1인칭 단수대명사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낮다.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의사소통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나라는 단어를 더 적게 사용한다. 이건 오타가 아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나를
나의라는 단어를 매우 낮은 비율로 사용한다. 반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나 혹은 저라는 단어의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 비해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등과 같은 단어를 높은 비율로 사용한다. 너 혹은 당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말이나 글로 대화에서 너는, 당신은, 너희들은, 당신들은과 같은 2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의 단어들이 지위와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나, 우리, 너와 같은 대명사는 유독 일관성이 있게 지위를 드러낸다. 대명사가 지위와 그토록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볼 때 그리 놀랍지 않다. 대명사는 모든 단어의 범주에서 가장 사회적인 성향이 강하며 우리는 그런 대명사를 대화할 때 특히 많이 사용한다.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대명사에 나타난다.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고 있거나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는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어이다. 나는 구어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이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거의 감지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나라는 단어가 자신감이나 거만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나 항상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오바마는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의 완벽한 대상이다. 2008년에 오바마가 당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전문가, 특히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항상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 매체에서는 오바마의 기자회견, 연설, 비공식 인터뷰에 나라는 단어가 득실거린다고 보도했다. 조지 윌 같은 걸출한 시사해설가, 스탠리 피쉬를 포함한 영문학자들, 심지어 가끔 대통령의 연설문 작가로 활동하는 패기 누난 같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오바마가 끊임없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같이 사실 확인 철저하고 매우 존경받는 매체들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로 기사를 내보냈다. 유일한 문제는 오바마의 나라는 단어 사용을 굳이 세어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오바마는 현재의 대통령들 중 그 누구보다 나라는 단어를 적게 사용한다. 그의 연설을 분석해 보아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오바마는 말할 때 대체로 대명사, 특히 나라는 단어를 피한다.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대통령보다도 실제로 오바마가 나라는 단어를 적게 사용한다면 왜 그토록 똑똑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일까? 문제는 우리가 당연한 듯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겸손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나라는 단어를 훨씬 높은 비율로 사용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거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거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 뇌는 그것을 알아채고 아하, 저 인간이 건방지다는 증거가 또 나왔군 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의 불쾌한 나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가장 크게 떠들어댄 평론가들이 오바마와 정치적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오바마가 인상적일 정도로 적게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오바마가 자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댄 발스와 헤인스 존스는 2009년 8월 8일
미국 공영라디오의 주말판 인터뷰에서 그들의 책 미국을 위한 투쟁 2008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존슨은 아이젠하워 이후 대통령들을 연구해온 8군의 정치 보도 경력을 되돌아보며 오바마는 내가 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일상적인 글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들, 기능어, 내용어는 모두 개인 서명의 일부와도 같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몇 분만 들여다보라. 먼저 페이지 배치부터 살펴보라. 어떤 사람은 메일을 매우 길게 쓰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두 줄만 쓰고 마는 사람도 있다. 문단과 문장의 길이도 사람마다 다른 경향이 있다. 첫인사와 마무리 역시 엄청나게 다르다.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차이 중에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런 다양함이 어린 시절에 엄마와 갈등이 있었는지 따위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신이라는 사람을 표시해 주기는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과 당신을 구분해주는 요소에는 당신의 평소의 글쓰기 스타일도 포함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특징은 당신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글쓴이 식별은 컴퓨터 분야에서 점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다. 우리가 글쓴이를 식별하는 데 이용해온 방법은 기능어 사용 비율을 추적하고 문장 부호와 글의 배치를 분석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법을 사용하면 글쓴이의 특징을 알아보거나 글쓴이의 글이 다른 표본들과 일치하는지 알아볼 때 우연한 확률보다 훨씬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글쓴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기능어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했듯 대명사와 조사 등 기능어들은 글쓴이의 나이, 성별, 사회적 계층, 성격, 사회적 관계와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 현재 문장 부호 사용과 성격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연구를 통해 문장 부호 사용과 성격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이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나라는 단어의 높은 사용 비율은 불안, 정직함, 우울증에 취약한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전쟁을 선포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에 나라는 단어의 사용은 대학에 입학하고 평균 성적을 끌어올려줄 수는 있지만 친한 친구를 사귀는데 지장이 되기도 한다. 이 책에 여러 번 등장했던 주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적 및 심리적 상태와 관련 있는 단어들은 그런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준다. 교도소에 출소하기 직전에 인칭대명사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의 주제에 사회적 정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치료 프로그램이 환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정서적으로 생각하게 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 단어들이 출소 후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런 단어를 사용했더라면 그것이 교도소 밖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지는 더욱 알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문턱에 서 있다. 컴퓨터의 언어 분석이 열어준 많은 응용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취임 연설이나 선조들의 일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과거에 영향력을 미친 작가나 연설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면하는 심리학적 문제들에 답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도 알 수 있고 어떤 래퍼가 진짜 갱스터인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는지 분간할 수도 있고
치료사가 우리만큼 우울한지, 동료들 사이에서 자기가 제일 서열이 높다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도 있다. 기능어는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범죄자나 역사 속 작가의 정체를 밝히고 대통령이나 독재자의 생각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는 것 등을 가능케 하는 기능어는 인간의 마음을 알려준 단서다. 하지만 가장 기대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능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 지금까지 글쓰기를 통해 인간의 모든 흔적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도 있다는 매우 독특한 주장 속을 걸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어 중심의 언어학 책으로 보이지만 단어 그 자체보다는 인간이 남긴 글을 통해 글을 쓴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에 더 집중한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